안녕하세요. 저는 경민대학교 소방과의 김운형 교수입니다. 오늘 화재보험협회 추계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스프링클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물품의 등급 분류 기준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 대해서 간단히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최근에 쿠팡 화재 같은 대형 화재 많이 발생했습니다만은 그런 화재 사례를 통해서 제 발표 주제와 관련되는 문제점들을 간단히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의 기준들, 아무래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 결국은 이제 선진 기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나라들의 등급 분류의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근에 연구된 등급 분류 기준안과 그것이 스프링클러 시스템 설계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최근의 연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맺은 말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화재 사례, 이 물류창고의 화재 사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화재 하중이 너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다른 어떤 용도에 비해서도 단일 면적에 또는 동일한 면적의 화재 하중 밀도가 엄청나게 높다. 그 다음에 그 적재 방식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적재 방식이 그 가연물을 연소시키기 위한 공기의 공급 조건에 굉장히 유리하다. 굉장히 유리하다. 화재 확산이 신속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공기 흐름 구조를 적재 방식이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형 화재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에 많은 화재들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사실 발생했습니다. 재발되고 있는데요. 지금 슬라이드의 제일 마지막 최근에 2021년 6월 22일 날 가장 최근에 발생한 쿠팡 화재도 신문 지상을 통해서 많이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은 참 전설한 거죠. 전소. 네. 다 탔습니다. 완전히 다 탔습니다. 네. 이건 좀 큰 문제가 있다. 그 일본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일본이 90년대 초반에 동양제관이라는 그 대형 화재, 물류창고 화재로 인해서 전소됐습니다. 사망자가 3명이 나왔고요. 그 후로 일본의 법 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개정됐습니다. 현재의 규정이 그때 바뀐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나라도 상당히 이런 상황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데요. 저희 나라도 지금 이제 이 쿠팡 화재, 건물 전소된 화재 이후에 지금 현재 소방청에서도 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보다 그 소화 강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안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4쪽에 최근의 자료 중에 이거 2021년 10월이니까 며칠 안 된 자료입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전국 물류창고 한 500군데 정도 이렇게 그 현장 점검을 한 결과 거의 60% 이상의 화재 안전에 좀 문제점들이 발견됐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지금도 똑같은 유용한 내용인데 제가 2015년도에 물류창고 화재 이후에 얘기한 것 중에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돼 있더라도 결국은 그 스프링클러에서 기대할 수 있는 소화 강도가 화재 강도에 비한다면 턱없이 작은 거죠. 결국 스프링클러의 효용성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스프링클러 설치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로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에도 지금 이 시점에도 큰 문제점이라 볼 수 있는데요. 가장 큰 핵심은 결국은 물류창고의 그 화재 강도를 제압할 수 있는 소화 강도를 확보하는 것.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물류창고의 방제 대책의 가장 큰 핵심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아직도 소화 강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 세부적인 기준들이 마련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쪽 슬라이드에 그 그림에 있는 것처럼 소화 강도를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물류창고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런 내용들을 간략히 좀 도식화한 것이고요. 내내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그 스프링클러가 가장 유효한 시스템이긴 하지만 모든 화재에 다 진압을 할 수 있고 제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적절한 등급 분류를 통해서 거기에 적합한 소화 강도를 확보하는 이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류창고의 화재 특성은 말씀 처음에 드렸습니다만은 가장 이제 공학적인 접근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게 연소 비율입니다. 연소 비율이라는 것은 저희가 설명하자면 결국 고체 가연물이 기화돼서 결국 공기 중에 산소와 그 혼합되기 위해서 기화되는 양을 얘기하는데요. 이 연소 비율에 대한 우리가 예측이 되지 않으면 스프링클러의 제어 및 진압을 결정하는 소위 방수량, 방수압, 살수밀도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적절한 스프링클러 설계가 담보되기 위해서는 물류창고의 물품의 연소 비율 값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불행히도 저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데이터들은 대개는 다 이 연소 비율이 2차원적인 값들입니다. 2차원. 바닥 면적당, 단위 면적당 값. 근데 물류창고는 적재 방식의 이 적층식이기 때문에 특히 레크식 같은 경우는 적층식이죠. 적층식이기 때문에 3차원의 연소 비율 값이 필요합니다. 저희로서는. 그 값을 저희가 거의 갖고 있지 못하죠. 사실. 데이터를 측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사실 물류창고는. 이 연소 비율 값의 3차원 값을 우리가 갖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소화 강도를 확보하기 위한 그 설계도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같은 가연물이라도 그 창고 내부에서 어떻게 적재하는지, 적재 방식 또는 그 적재된 그 가연물의 높이, 저장 높이나 또는 천정 높이, 또는 통로의 폭, 레크의 배치가 단열이냐 이중열이냐 다열이냐 등등 변수들이 상당히 또 이렇게 많이 증가를 좀 하게 됩니다. 너무 변수가 많죠. 다시 정리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연소 비율이고, 결국은 그 연소 비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사 플럭스 값이라든지 발화 시간이라든지 이런 등등 다른 그 관련되는 값들을 우리가 그 활용해서 소화 강도를 확보하는데 설계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외국의 예를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과 유럽과 일본, 저희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땐. 그러나 이 기본 틀은 다 미국의 FM 기준 또는 그 FM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이전에 NFPA 231C라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231C 규정에 근거를 해서 미국의 규정이 유럽의 규정에 모태가 되고 다시 미국의 그 규정이 일본의 현재 규정에 모태가 됐습니다. 사실 큰 틀이 거기서 이제 다 출발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뭐 잘 익숙한 그 FMDS라든지 NFPA 13에서 적용하는 물류창고의 설계 기준들, 스프링클러의 설계 기준들,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것은 등급을 4가지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4가지 등급인데 조금 세부로 들어가면 그게 7개가 될 수도 있고 6개가 될 수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인데, 가장 핵심은 뭐냐, 플라스틱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핵심은. 플라스틱이냐 아니냐. 그런데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NFPA 13에 보시면 그 굉장히 뭐 300~400페이지 되는 엄청난 분량의 스프링클러 설계 기준이 빡빡하게 들어가 있죠. 근데 이 기준 자체도 들여다보면 현재 기준도 제정 당시에는 플라스틱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래서 현재처럼 플라스틱이 더 주종이 되는 상황하고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또 포장재 역량이 또 제외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 수용 물품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한계를 좀 갖고 있는 거죠. 현재. NFPA 13에서의 초기에 만들었던 그 데이터들, 살수밀도, 곡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다. 그리고 특수한 조건에 의해서 변수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 재형성 또는 설계 범용성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러나 지금도 그걸 이전에 만들었던 그 틀을 60년대
70년대 만들었던 틀을 그대로 좀 쓰고 있는 거죠. 사실 NF13에서는. 네. FM 같은 경우도 지금 크게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플라스틱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들여다가면 플라스틱의 비율, 포장지 안에서의 중량비 또는 용적비를 따로따로 고려를 하고 혼합 재료를 또 별도로 분류해서 플라스틱에 대한 영향성을 조금 더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좀 다르다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이외에도 이제 팔렛 같은 것도 목재냐 플라스틱이냐 종이냐 등등의 재질에 따라서 좀 구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FMDS의 7등급, 뭐 구체적으로 하면 7등급이지만 불연성이냐 가연성이냐 플라스틱이냐 뭐 이런 등등으로 한다면 그게 한 4가지 그룹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부터 미국에서 그 등급 분류할 때 가장 이제 고민했던 부분은 결국은 열방 출률값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열방 출률값을 측정하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연소 비율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연소 비율에다 연소율을 우리가 알아야지 열방 출이 나오는데 연소율은 아시다시피 그렇게 큰 변화가 없죠. 조건에 따라서. 그러나 이 연소비율 값은 아까 말씀드린 3차원적 값을 가짐으로써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측정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각국에서 보면 결국 연소율을 기본으로 해서 등급 분류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연소비율을 값을 좀 갖기가 좀 측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NFPA 기준 231C를 기준으로 했고요. 그래서 스웨덴의 SP 연구소에서 현재 유럽 표준인 EN 12845를 초안을 만들어서 현재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4가지 그룹으로 나눴고요. 재료하고 저장 형태, 큰 핵심은 재료와 저장 형태. 그리고 재료는 이제 플라스틱의 특성을 반영하는 요소로 볼 수 있고요. 저장 형태는 적재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큰 그 요소의 상관성을 가지고 4가지 분류 등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들여다보면 큰 틀은 NFPA 기준과 또는 FMA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건 예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그대로 적용했던 일본의 기준인 경우에는 90년대 큰 대형 물류창고 화재, 아까 말씀이 동양 재건 화재인데요. 그 화재를 계기로 해서 새로 현재 적용하고는 제도적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4가지 그룹으로 나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용 물품에 대한 재질 또는 포장재 등의 영향을 고려해서 4등급으로 나눠서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소율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 등급, 일본의 경우입니다. 4가지 등급을 기준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 설계 기준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4m, 6m는 뭐 이전과 같습니다만 저희 나라로 같죠. 저희 나라가 뭐 일본 걸 따랐으니까요. 그런데 타우값을 50과 100 2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차폐판, 수평 차폐판, 수평 차단막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 차폐판의 설치 유무를 고려해서 동시 개고수를 30개 또는 24개로 이렇게 구분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제가 2년 전쯤 전에 이 과제 때문에 한번 일본에 최근에 2년 전쯤 전에 간 것 같습니다만 이 규정을 만든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글쎄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규정을 바꾸고 나서 큰 화재가 없었습니다. 물류창고 화재가. 그래서 이 바꾼 이 스프링클러의 강도가 적절한지 아닌지는 아직 검증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네. 저희 나라도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국내는 어떠냐? 지금 현재 뭐 일본의 이전의 규정, 바뀌기 전에 90년대 초반까지 썼던 규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현재 소방청에서 개정안을 다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아마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네, 국외 기준. 그래서 제가 그 등급 분류와 관련해서 연구됐던 걸 간략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소방청 과제 지원으로 그 물류창고에 대한 R&D 과제를 좀 수행한 적이 있었는데 현장 조사, 국내 물류창고 현장 조사를 쭉 진행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장 방식을 현장 조사 결과 한 6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좀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현장의 가해물 특성을 고려해서 가해물 실험들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마 이전에 발표한 우리 그 다른 주제로 홍성호 박사가 자세히 설명을 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돼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에 대한 실험. 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적절한 소화 강도를 확보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네. 결론은 뭐냐? 현재 제도적인 규정상의 소화 강도는 제어나 진압이 어렵다. 저희 실증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K115짜리와 수평 차단막을 동시에 설치한 경우에 진압이 가능했다는 것이 이제 저희 실험 결과로 입증이 좀 됐고요.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등급 분류안을 현재도 진행 중이겠습니다만 제가 제안한 것은 이게 이제 등급 분류도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과의 상충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국제적 기준의 이런 호환성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네 가지 등급, 특급, 상급, 중급, 경급. 기본적으로 네 가지 그룹이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틀입니다. 그래서 연소율을 기본으로 해서 네 가지 분류 등급을 제안을 했고요. 실험을 해서 상관성을 한번 좀 이렇게 그 연구해서 논문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참고문헌에 논문이 적혀 있으니까 한번 내용을 자세한 내용들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각 그 등급별로 NFPA나 FM에서 제안하는 최대 소화 강도가 어떤 것인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 나라는 임대 창고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어떤 가연물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그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면 최대 소화 강도를 확보하는 등급별 가장 최대 소화 강도를 확보하는 것이 그래서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설계 프로세스도 한번 제안을 해서 또 하나의 고려 요소는 이 구조 자체가 샌드위치 패널 같은 가연성이냐 아니면 RC조 SRC 같은 내화 구조에 따라서 이제 시작이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구분이 되고 가장 중요한 그 변수 중에 하나는 그 높이인데요. 적재 높이인데 적재 높이를 네 가지로 나눠서 가장 낮은 1.5m 이하 또는 그 위에서 3.7m, 그 다음에 7.6m, 그 다음에 12m. 물론 이것은 NFPA의 상관성, 호환성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이고요. 실제 실험을 해보면 적재 높이에 따라서 화재 플럼의 형상이 전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NFPA도 이렇게 높이를 나눈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틀을 그대로 가져와서 네 가지 등급별로 구분해서 이렇게 스프링클러의 등급별 최대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그 프로세스 안을 한번 논문을 통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대안으로서 이렇게 좀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더라도 물류창고의 화재 강도가 워낙 세기 때문에 화재 극초기에, 이 극초기란 말은 1분 이내 또는 40초 이내, 저희 실험 결과에 따르자면 스프링클러가 방수하지 않으면 제어 또는 진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화 강도를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지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반드시 방화구 계획이 수반되어야 된다. 이 패시브 시스템과 액티브 시스템의 상호가 좀 보완이 돼야 된다. 결국 제일 힘든 게 방화구 계획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좀 서로 좀 건축법과 소방법이 상호 좀 그 바람직한 방법으로 좀 이렇게 접점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험에 따른 저희 그 연구 실험의 결과에 따르자면 현재로 본다면 인let과 수평 차단막 또는 저희 연구로 개발한 집중식 스프링클러가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스프링클러 시스템으로 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4차 산업 시대에 특히 물류 산업이 그 IoT 첨단화가 되고 공간이 다변화, 지하를도 또 물류 창고로 지금 계획하는 부분도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또 자동화 시스템, 복합용도 이런 등등 정말 그 방화 대책이 어려운 요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저희 물류창고 용도가. 대책이 정말 그 점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장 적합한 스프링클러 소화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등급제 분류가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제 발표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물류창고 재발 방지 어느 화재든 화재 예방이 100% 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접근이 화재가 발생한다는 전제로 본다면 예방을 최대화해야겠지만요. 된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일정 시점이 지나면 아무리 스프링클러 소화 강도를 확보하더라도 제어 또는 진압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극초기에 감지를 해서 최소의 소화 수량으로 제어 또는 진압하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국내 기준은 사실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의 이전의 규정들을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결국 가장 핵심은 그 연소 비율에 따른 그 화염의 플럼의 성상에 따라서 이 복사 플럭스 값이 얼마나 영향을 줘서 화재가 수평 또는 수직으로 확산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실험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소화 강도를 제한한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이제 그런 적재 방식, 가장 핵심은 적재 방식과 적재되는 물품의 높이, 이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적재 방식과 적재 높이를 근간으로 해서 실물 실험을 통해서 그 소화 강도를 제시하는 이런 방법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저희와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희 나라도 지금 그동안의 R&D 과제나 지금 현재 진행되는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